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축사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개혁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실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광복 75주년. 우리가 5년 단위나 10년 단위 행사들은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두고 크게 하곤 하죠. 광복 75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그동안 경색돼 있던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천영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가 아주 많이 묻어 있던가요? 아니면 뭐 원론적이던가요? 이제 작년에 저 광복절 메시지에 네. 비해서는 대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조금 더 이제 묻어나는 예. 그런 경축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이렇게 약간 좀 낮추고 예. 그다음 대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진전됐다 이런 평가를 받긴 하지만 제 이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지금 제시가 된 게 네. 아니고 또 일본에서도 뭐 특별히 뭐 반응이 또 뭐 그래 진짜 대화를 하자는 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실제로 대화로 이어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실행력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축사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뭐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도 많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여성 인권, 주택 등등만 해도 뭐 개인의 뭐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뭐 네. 그런 사회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 자체는 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실제 좀 전에 말한 뭐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좀 진정성을 좀 느끼게 이렇게 좀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뭐 진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뭔가 알맹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일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대화의 파트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뭐 이런 대화에 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어제 일본 아베 총리는 또 8.15 자치인들로서는 패전 기념일이죠.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또 이 공물을 바쳐서 또 그게 국제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의 행복이라든가 인권과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 교수님, 이 헌법 10조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꺼내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75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제 10위처럼 나름대로 부강한 국면으로 지금 만들어져 왔는데 네. 그런 부강함 속에서 그 부강한 만큼 국민들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1인당 GDP가 15,000불이 넘게 되면 예. 그 소득과 행복 간의 연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던 총리가 예. 전체 예산의 3%를 행복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 세계가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헌법 10조 행복권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개인의 예. 행복권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처음으로 던진 것 같고요. 네. 이건 헌법 10조에만 있지 않습니다. 헌법 34조에도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확립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네. 35조에도 건강하고 쾌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네. 광복 75주년에 국가의 부강한 만큼 개인들도 그만한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아젠다를 던진 것 같고요. 네. 이게 첫 시작이라 생각이 들어서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네.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별 크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국가의 부강만큼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눈을 좀 돌려보자라고 하는 네. 최초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떤 게 주관적 평가잖아요.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행복 지수가 낮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튼 우리나라가 여러 조사에서 개인의 행복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못 미친다라는 조사 결과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사실 여기에 대통령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뭐냐, 일본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 제철 우리가 지금 재산을 강제 징수해가지고 현금화시켜서 해주겠다 하잖아요. 아, 징용이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권 그 배상금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이번에 네. 보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화하자고 했지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알맹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에 인권이 그런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못 풀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 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개인들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국가의 이게 외교가 어렵다라면은 이분들에 대한 인권 존중 차원에서도 문제를 풀어보자고 아베 정부에 저는 던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아베 정부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 굉장히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가 대 국가로 풀면 너무 교착 상태니까 그럼 여기에 인권의 문제를 포함시켜서 한번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조금 함의를 가지고 고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개인과 일본 국가의 문제로 전환해서 그렇죠. 예. 인간 개인의 존엄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의. 존엄은 국가에 상관없이 다 네. 그 지켜야 할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일 관계가 어떤 식의 이 해결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또 하나 어제 그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요,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던 경축사도 있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축사였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제 폐망 후 미 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이런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가 광복절 75주년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광복회장, 김원훈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던진 메시지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이 국론이 하나로 몰아졌다기보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 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좀 그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윤우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 김원훈 광복회장의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기준은 친일이 아니라 이제 민족 반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긴 했는데 그 원희룡 지사가 반박한 것처럼 일제 시대에 한반도에서 거주한 것 자체를 비난한 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뭐 상당 부분 이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도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뭐 불과 몇 년 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같은 전국연합 같은 데서 뭐 안중근, 윤봉길 의사나 김구 선생이 뭐 테러리스트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겼던 걸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또 분위기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예. 또 6.25 참전 공로가 기준이라면 또 공일 수 있지만 민족 반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잉 부분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것도 우리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어떤 정치적 논란이 생기는 것까지는 과연 광복절이라는 우리 이 뭐 민족 전체의 어떤 그 좋은 행사고 경사인데 이런 날 좀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원훈 광복회장이 이 경축사를 준비하고 경축사를 작성하고 읽었을 때는 어쩌면 이 정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천 교수님? 우리 김현웅 광복회장은 국회의원도 이제 지낸 분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뭐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이죠. 네. 이 발언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했을 리는 없고 예, 더 네.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을 아주 많이 하고 저는 이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통합당에서 김기현 의원 성명서를 보면서 그 중에 이제 반응 중에 꽤 저는 이제 가슴에 와닿은 반응이었는데 뭘 이제 친일 문제를 들고 뭐 나오든지 뭐 하는 건 다 좋습니다만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령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 조부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고 하죠. 그 중추원 참의는 뭐 그 이제 정도를 따지면 한 100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친일 어떤 정도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친일 인사들을 어떻게 단죄를 하자 이렇게 되면 자기 당에서부터 아군 진영에서부터 뭔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친일 후손들이 완전 제로인 그런 정당을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상대 당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제시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해법인데 본인들 이야기는 쏙 빼고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저는 이제 저희를 다 누구나 봤을 때 저희를 의심하게 되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상대방한테 딱지를 붙이기 위한 혹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그런 술책으로 자꾸 이렇게 비치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뭔 이야기를 할 때 좀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좀 진정성이 먹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사실 역풍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축사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이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에 반발하면서 즉석에서 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고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 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편 저편을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받아야 된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쪼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게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계획과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이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도 꼽히는 분이죠. 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상당히 강도 높게 즉석에서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교수님은? 저는 광복 회장의 얘기 같은 경우도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원희룡 지사도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국민 대다수와 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본인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광복 회장이 저희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기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친일 행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예. 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이은 상해 임시정부라고 네. 하는 소위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 또 하나는 반독재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소위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 가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분하게 예우해 줬는가라고 하는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소위 친일 생각했던 후손 같은 경우는 편하게 살고 있고 독립운동했던 가게 같은 경우는 편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친일 생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의 얘기 자체가 좀 국론을 분열하는 과도한 측면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항일 독립운동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면 현충원에 항일 독립운동한 분하고 예. 그다음 친일한 분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용인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 그렇다면 사회적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분들에게 참전을 했던,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면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서 현충원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과도할지언정 우리 사회에서 저 문제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앞으로 좀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좀 예를 들면 학계든 아니면 사학계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은 좀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또 두고 여야가 예. 자기 편가르식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절대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소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근데 한국 사회가 미래로 가고 미래에 어떻게 행복한 나라, 강한 나라 이렇게 갈 수 있을까를 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물론 과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지나쳤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좀 과거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최 의원님, 최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이거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너무 우리가 이제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혀서 가는 건 아니냐. 이제 사실 광복회라는 그 단체가 반친일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광복을 쟁취했고 또 광복의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좀 같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함의를 만드는 단체가 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친일이냐 아니냐만 너무 이분법적으로 놓고 가는 것들이 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파묘법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폭넓게 공청도 하고 수기기관도 거치고 해가지고 국회가 입법을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 없어요. 다만 이것을 구호로 활용하거나 네.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편익으로 활용했을 때 그 후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네. 국가에 미친 영향은 크다.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